지금 이란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전쟁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국가의 모든 수자원이 바닥나는 이른바 제로데이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샤워할 때 물을 아껴 쓰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미 작년 겨울부터 수도꼭지를 틀어도 흙먼지만 나오는 일이 일상화됐고, 지하수를 하도 미친 듯이 파는 대가로 1,5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의 지반이 매년 최대 30cm씩 푹푹 꺼져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이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물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을 강제로 대피시키고 수도를 아예 남부 해안 사막인 마크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발표했죠. 외세의 폭격이 아니라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땅이 무너져 내려서 스스로 수도를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저 비가 안 오는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의 파산은 100% 인간의 탐욕과 부패가 만들어낸 철저히 계획된 국가 자살이었습니다. 이란은 국토 대부분이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건조 기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인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카나트라는 경이로운 생존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인들은 산 꼭대기에 머금고 있는 지하수를 찾아낸 뒤 산 비탈을 따라 깊은 수직 우물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완만한 경사의 수평 지하 터널로 수십 킬로미터씩 연결해 마을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피해 땅속으로 물을 숨겨 증발을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무엇보다 카나트가 위대했던 이유는 기계를 쓰지 않고 오직 중력만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수층의 고인물을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연이 허락하고 흘려보내주는 만큼만 물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지하수 고갈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이 3,000년의 지혜는 오일먼이라는 마약 앞에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1960년대 이란을 지배하던 팔라위 왕조는 막대한 석유 수출 대금을 바탕으로 백색 혁명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농업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며 전국에 기계식 디젤 펌프를 뿌려댔죠. 자연의 속도에 맞추던 카나트와 달리 디젤 펌프는 땅에 파이프를 꽂고 버튼만 누르면 수천 년간 쌓여있던 지하수라는 원금을 미친 듯이 뽑아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농민들에게 기름값과 농업용 전기요금을 헐값에 대주며 펌프질에 보조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수만 개의 펌프가 지하수 통장의 잔고를 바닥냈고 3,000년을 버텨온 수만 개의 카나트는 물줄기를 빼앗긴 채 바싹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열립니다.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신정국가가 들어서자 서방 세계의 혹독한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언제 식량 수입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이란 수뇌부는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모든 식량을 이란 땅에서 100% 자급자족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밀과 쌀처럼 물을 쏟아부어야 하는 작물을 억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정책 때문에 이란 전체 수자원의 90%가 농업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기가 막힌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피스타치오 수출 2위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피스타치오는 1kg을 얻기 위해 무려 1,800리터나 물을 들어가는 극한의 물 먹는 하마입니다. 이란의 거대 지주들은 국가의 지하수가 말라 땅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달러를 벌기 위해 이란 국민들의 핏물 같은 지하수를 피스타치오라는 껍질에 담아 외국으로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수의 끔찍한 역설이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란의 정치인들은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농촌의 거대 지주와 상업농은 선거 당락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가 파산 직전인데도 농업용 전기 보조금은 절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역에 뚫린 지하수 관정 75만 개 중 무려 32만 개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펌프인데도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기는커녕 표를 얻기 위해 불법 관정을 합법으로 바꿔주는 면죄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결국 지하수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자 이번에는 이란의 최정예 군부이자 핵심 권력인 혁명수대대가 나섰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의 거대 건설사인 카타말 안비아는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댐 건설을 독점했습니다. 환경평가나 타당성 조사는 모조리 무시한 채 1992년부터 30여 년간 무려 600개가 넘는 거대한 댐을 국토 곳곳에 찍어냈습니다. 이들에게 댐은 물 관리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국가 단위의 돈 복사기였습니다. 이 탐욕이 부른 가장 끔찍한 재앙이 카룬강에 지어진 고트반드 댐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암염, 즉 소금지대 위에 댐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기 댐을 지으면 강물이 바닷물처럼 짜게 변한다고 피를 토하며 결사반대했지만 돈의 눈이 먼 혁명수비대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과는 사상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6,650만 톤의 소금이 댐에 고인 물에 녹아들었고 이 맹독성 소금물이 방류되자 하류에 비옥했던 농토는 하얀 소금 사막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수십만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죠. 심지어 이 댐들의 위치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이나 아랍계 소수민족이 사는 변방의 강물을 댐으로 틀어막고 수백 킬로미터의 송수관을 연결해 주류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이 사는 중앙의 사막 도시로 물을 빼돌렸습니다. 물을 이용해 소수민족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수탈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의 자연 시스템을 50년 만에 쑥대밭으로 만든 결과 지금 이란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한때 중동 최대의 소굴 호수였던 우루미야 호수는 상류의 물이 댐에 막히고 지하수가 증발하면서 수량의 95%가 사라졌습니다. 발악을 드러낸 호수는 붉게 썩어 들어갔고 남겨진 수십억 톤의 소금은 바람을 타고 맹독성 모래폭풍이 되어 인근 도시 주민들의 폐와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에는 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 수력 발전기가 멈춰섰고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 남아있던 지하수 포포마저 돌리지 못해 물과 전기가 동시에 끊기는 원시 시대로 전락했습니다. 길거리에 뛰쳐나온 시민들을 향해 정부는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비극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명줄인 수자원을 정치적 표계산과 부패한 군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을 때 자연이 얼마나 냉혹하게 그 청구서를 들이미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선예입니다. 중동의 패권을 쥐고 세상을 위협하던 거대 국가는 지금 자국민이 마실 물 한 모금을 통제하지 못해 모래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능과 부패로 자멸했다면 터키의 물파산은 오만함이 부른 완벽한 자업자득입니다. 터키는 물을 이웃나라의 목줄을 쥐는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려다 결국 자기 나라의 심장을 꽂고 말았습니다. 터키는 중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기를 쥐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바로 중동의 생명줄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길이 시작되는 상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1970년대 터키 정부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남동부 아나톨리아 프로젝트, 일명 갭 프로젝트입니다. 낙후된 농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22개의 거대한 댐과 19개의 수력발전소를 두 강줄기 곳곳에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댐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인적을 지우고 외부의 이웃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먼저 터키는 내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르드족을 통제하는 데 물을 사용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일르수 댐이라는 거대한 댐을 지으면서 하필이면 그 수몰 지역으로 하산 케이프를 선택했습니다. 하산 케이프는 1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쿠르드족의 고대 도시이자 그들의 정신적 고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유적 파괴를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터키는 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이 차오르며 200개가 넘는 마을이 수몰됐고 5만 명이 넘는 쿠르드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물을 이용해 소수민족의 근거지를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린 잔혹한 수자원 제국주의였습니다. 터키의 물무기화는 국경 밖에서 더 끔찍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상류에서 22개의 댐이 물을 꽉 틀어주자 하류에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로 흘러가던 강물이 무려 8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수천 년간 강물에 기대 농사짓던 시리아 농민들에게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물이 끊기자 시리아에 비옥했던 농토는 갈라지고 먹고 살 길이 막힌 150만 명의 농민들이 살기 위해 도시의 빈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빈민촌에서 번진 작은 시위가 기폭제가 되어 터진 것이 바로 수십만 명을 목숨을 앗아간 2011년 시리아 내전입니다. 터키가 잠가버린 댐문이 이웃나라의 내전을 촉발하는 피바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묻히며 강을 독점한 터키는 과연 풍요로워졌을까요? 자연은 터키의 오만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는 댐에 가둬둔 엄청난 물을 남부 하란 평야에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뺄 배수시설은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그저 사막에 물만 퍼부은 결과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소금기가
물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염류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물이 자라야 할 수십만 헥타르의 옥토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소금 사막으로 타들어가며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이란의 고트반드 댐과 똑같은 파국을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2025년 마침내 자연의 진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최악의 가뭄이 덮치면서 터키의 물줄기가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에 물을 공급하는 댐들의 평균 저수율은 17%대까지 폭락하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류의 물을 독점하겠다며 지어놓은 22개의 거대한 댐들도 바닥을 긁으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댐이 비어버리자 수력발전소가 멈춰섰습니다. 전기를 만들지 못해 비싼 외국산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했고 농업이 붕괴하며 2025년 곡물 생산량은 12%나 폭락했습니다. 식량이 사라지자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아 과일 가격은 무려 148%나 폭등했습니다. 물을 틀어쥐고 중동의 패권국이 되려 했던 터키는 지금 텅 빈 댐과 살인적인 밥상물가 앞에서 국가 경제가 파산하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물을 무기로 쓰려던 제국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이란과 터키의 파국을 보며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반전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짜인 물풍요의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가장 잔혹한 제로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 대한민국은 물이 턱없이 부족한 지형입니다. 국토의 70%가 물을 가둬두기 힘든 험한 산지인데다 1년치 비의 대부분이 여름 장마철에 한꺼번에 쏟아져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상에서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1970년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지어올린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거대한 다목적 댐들 덕분입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이 억지로 물을 쥐어 짜내 수도권 2,600만 명에게 공급하며 아슬아슬한 연명을 해온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밥상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밀가루를 외국에서 수입해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와 밀을 키우기 위해 외국에서 소비된 천문학적인 양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가상수 순수입 무량은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사오는 석유 수입량의 무려 180배나 되는 물을 외국에 빚지며 수입하고 있는 셈이죠. 즉, 한국은 스스로의 물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수자원을 마이너스 통창처럼 긁어쓰며 거대한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태로운 한강의 물줄기에 국가의 운명을 준 거대한 블랙홀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하나만 묻어도 불량이 나기 때문에 일반 물을 수백 번 걸러낸 극한의 맑은 물인 초순수로 웨이퍼를 24시간 내내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공장들만으로도 이미 한계치는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사업장이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만 무려 31만 톤이 넘고 평택 캠퍼스 한 곳에서만 12만 톤을 삼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공장도 하루 8만 톤의 물을 씁니다. 한강 수계의 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계약 물량은 이미 90%를 넘겨 여유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죽 물이 모자라면 평택 삼성 공장은 인근 도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똥물을 다시 정화에 끌어다 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재앙이 다가옵니다.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새 공장 단지 딱 한 곳이 2030년대부터 추가로 요구하는 물의 양이 무려 하루 167만 톤입니다.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500만 시민이 하루 종일 마시고 씻고 싸는 물을 전부 합친 것과 같은 양을 오직 기계 하나를 씻어내기 위해 매일 한강에서 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 상태의 대한민국에는 이 167만 톤의 청구서를 감당할 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조차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강에서 하루 90만 톤 이상의 물이 무조건 부족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끔찍한 청구서를 막기 위해 최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4개의 신규 댐을 짓고 바닷물과 폐수를 정화해 쓰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수력 발전을 위해 만들어둔 화천댐의 물기를 돌려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들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한계가 명확한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덫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당장 2030년대 중반부터 미친 듯이 물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댐 하나를 지으려면 환경단체의 반대와 지역 주민의 보상 문제를 뚫고 완공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화천댐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조차 당장 강원도 지자체들이 왜 우리 도민의 물을 빼앗아 경기도 반도체 공장에 주느냐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시간과 물을 끌어올 인프라의 시간표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의 역설입니다. 한강물이 부족하면 바닷물을 짜내거나 하수를 정화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10기에서 15기 분량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당장 송전망조차 깔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 전기도 없는데 물을 정화하기 위해 또 전기를 써야 하는 기가 막힌 딜레마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못 주면 수자원공사도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 파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세 번째 모순은 수자원의 안전장치, 즉 버퍼가 완전히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물 공급 매뉴얼은 철저히 과거처럼 비가 제때 내려줄 것이라는 평범한 기후를 가정하고 짜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정부의 통제대로 2,600만 수도권 시민과 반도체 공장이 아슬아슬하게 물을 나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터키나 이란을 무너뜨린 50년 만에 극한 가뭄이 한강을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고편은 이미 2022년에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남부지방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주암댐의 저수율이 10%대로 폭락했고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공장들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장은 한번 물이 끊겨 용광로가 굳어버리면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장 역시 단 10분만 물 공급이 끊겨도 수조 원 단위의 웨이퍼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조만간 이 똑같은 가뭄이 수도권과 한강을 덮치는 날, 수자원공사의 어떤 매뉴얼로도 이 재난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쥐어짜낼 예비 물량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를 향해 가장 섬뜩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근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에는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나 초과하게 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후펼기 같은 과소비가 지구의 생명줄을 빨아먹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죠. 물을 둘러싸고 피비린내라는 폭동이 벌어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사막을 질주하는 매드맥스의 세계. 그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SF 영화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